합의를 도와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관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재판처럼 2회, 3회 조정기를 계속 잡고 심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형사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합의를 좀 도와주는 절차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칙은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형사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합의를 도와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관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이제 경찰 수사관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연락처 전달해주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경찰에서 수사관님이 해줄 수 있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형사사건 전 단계에서 국가기관이 가해자랑 피해자 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는 이게 유일한 절차인 거죠. 형사조정 절차. 이 형사조정은 내가 요청한다고 다 보내주는 거는 아니고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이제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다 동의를 해야만 형사조정을 갈 수 있는 거고, 가해자만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요. 피해자가 나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 그냥 합의 안 하겠다, 처벌받겠다 하면은 갈 수 없는 절차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인 검사가 이거를 형사조정으로 보내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해자랑 피해자 원한다고 해서 다 보내주지는 않고 형사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상당한 사건인 경우에만 보내줘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강력범죄는 형사조정이 잘 보내주지 않고요. 그런데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러한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형사조정은 내가 검찰로 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에 일부만 형사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조정을 하게 된 가해자 입장에서든 피해자 입장에서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그거예요. 형사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을 회부를 하면은 짧게는 몇 주 안에, 길게는 한 달 이후에 형사조정 일자가 잡혀요. 조정 일자에 보통은 출석을 하고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정에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두 가지 방법 다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 기일이 되면은 담당 수사관이 그 합의 조건을 조율을 해줘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합의 조건을 제안하거나 어떠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내 합의 조건을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합의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금전 조건인 거죠. 금전적 합의니까 그 외에도 이제 사과라든지 부가적인 다른 조건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형사조정 절차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조정 조건에 동의하면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그 첫 번째 기일에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된다, 재판처럼 2회, 3회 조정기를 계속 잡고 심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놔야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조정 절차에서 원활하게 조정이 돼요. 그럼 이제 가해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처벌 안 받나요?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 그럼 이제 조정 성립인 거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정 불성립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조정 절차의 결과인 거고, 이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었다라는 거를 이거는 모두 다 다시 수사검사실로 돌아가요. 결과적으로는 수사검사실에서 똑같이 처분을 다시 마지막에 해요. 최종 처분을 하는 거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범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정이 된 거를 고려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고려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의뢰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내가 형사고소를 하면은 어떻게 배상을 받고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민사랑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형사고소하면은 수사 단계에서 저절로 합의가 되는 줄 알고, 아니면은 누가 합의를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도와주는 게 없고요. 근데 딱 한 번 검찰에서 형사조정이라고 해서 합의 절차를 좀 중지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조정을 해야 되는 사건은 미리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보내달라고 변론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을 저절로 받게 되거나 가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을 저절로 받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네. 벌금 200 냈으면은 저한테 200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벌금은 나라에 내가 내는 다쳤는데? 그렇죠. 나와 봐서 내가 다쳤는데. 맞아요. 벌금은 이 범죄에 대해서 나라가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 납부를 하는 거고 저절로 피해자한테 가는 돈은 빵원이에요. 벌금에서 가는 돈은.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은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민사소송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방법의 제일 큰 단점은 귀찮은 거예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변호인 선임도 해야 되는데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피해자가 맞으면은 승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문제예요. 오래 걸리는 거를 떠나서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가해자 명의에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자기 명의 재산이 없으면은 그 판결문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아예 받을 수가 없는. 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민사소송에 또 돈을 써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재판 절차에서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거는 수사 단계는 안 되고 재판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그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은 배상 명령 받아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뭐 돈 많이 빼돌리고 재산 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다 은닉해 놓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행이 조금 어렵죠. 이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는 위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지연 손해 이자 같은 게 크게 고려가 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보통 배상명령이 나와요. 이것 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가해자가 자기가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자기가 뒤에 꿍쳐둔 은닉해둔 돈을 아니면은 뭐 본인 지인들이나 뭐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가족들이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형사고소예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있죠. 안 주는 사람 있죠. 왜냐하면 합의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으로 합의해라 이렇게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 안 주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합의로 500만 원을 받으면은 네. 다 제가 갔나요? 아니면 뭐 수수료 이렇게 좀 떼나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내는 금액이나 수수료는 전혀 없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면은 합의금 전부 다 받는 거고 본인이 합의를 하기 어려워서 뭐 합의 협상의 방법이나 아니면 형사고소가 필요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뭐 성공보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말고는 다 가져가는 거죠, 본인이. 변호사님은 최대로 이렇게 막 받아본 합의금이 혹시 얼마인가요? 좀 안 되나? 궁금해서 그냥. 근데 저는 피해자 합의 대리도 많이 하고 피의자 합의 대리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피해자 쪽에서 합의 대리할 때 저 되게 합의금을 잘 받는 편이거든요. 저 되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정확한 금액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한 2천 이상? 그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받죠. 2천 이상이요? 네. 범죄마다 다른데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합의금이.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 아니면 폭행 이런 간단한 사건의 합의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제 합의금이 큰 거는 보통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약간 합의금을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방법이?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형사 절차에 빠삭해야 돼요. 일반인도 뭐 협상을 잘해서 잘 구슬리면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의뢰인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데 합의에 유리한 시점이 한 3번 정도 와요. 그 3번 시점에 딱 맞춰서 딱 적당한 금액을 제안을 해야 이제 합의가 이렇게 잘 메이드가 되는 거고 그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처음 제안받았던 금액의 2배 이상은 항상 받고 평균적으로 한 3-4배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여러분. 차이가 많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